안녕하세요. 지역사회복지론 제4주차 학습 목표는 지방자치의 개념과 한국 지방자치제의 발전 과정을 이해한다. 지방자치제 실시와 지역사회복지, 지방자치제의 사회복지적 성격을 이해한다. 지방자치제의 발전과 로컬 거버넌스, 사회복지 재정분권을 이해한다. 입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사회복지과 이재환입니다. 지난 3주간에 걸쳐 우리는 지역사회복지의 장대한 역사적 흐름을 살펴보았습니다. 이번 4주차에는 그 복지가 실제로 어떤 그릇에 담겨 우리에게 전달되는지 그 핵심적인 제도적 기반인 지방자치제에 대해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자, 첫 번째 주제는 지방자치의 개념이 되겠습니다. 자, 여러분, 지방자치라고 하는 단어를 들으면 무엇이 떠오르시는가요? 단순히 시장이나 도지사를 우리 손으로 뽑는 선거만을 의미할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지방자치의 사전적이고 학문적 개념을 정의하자면 지방자치는 일정한 지역을 기초로 하는 지방자치단체가 존재하고 그 구성원인 지역 주민들이 직접적 혹은 간접적인 자유로운 의사에 따라서 당의 지방자치단체의 기관과 자체 재원을 가지고 공공사무를 자치적으로 처리하는 것을 의미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 긴 문장을 한 문장으로 정의를 하면 결국 우리 지역의 문제는 우리 지역 주민인 우리가 스스로 처리하고 다스린다. 이것이 바로 자기 통치의 원리라는 겁니다. 자, 지방자치제도는 단순히 행정의 편의를 위해서 국가와 지방을 나눈 것이 아니라 국가 통치기구의 엄연한 한 축을 담당하고 있죠. 중앙정부와 완벽하게 동일한 최종 목적을 향해 달려갑니다. 그 목적이 뭘까요? 바로 복지사회의 구현입니다. 자, 중앙정부가 거시적인 국가복지의 틀을 짠다면 지방정부는 내 집 앞의 골목길, 우리 동네 어르신들의 돌봄과 같은 미시적이고 구체적인 복지사회를 구현하는 사무를 담당하는 실무진이라고 하는 셈이죠. 자, 일반적으로 주민자치와 단체자치라고 하는 두 가지 개념을 통칭해서 지방자치라고 하는데요. 다시 말해서 지역 주민들이 지방자치단체의 사무 등에 참여하고 통제하는 것을 주민자치라고 하고 국가인 중앙정부가 지방자치단체에게 법인격과 자치권을 부여하는 것을 단체자치라고 합니다. 자, 지방자치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두 가지의 핵심 기둥, 즉 두 가지 요소가 반드시 필요한데요. 방금 말씀드린 바와 같이 중앙정부로부터 독립된 자치권과 법인격을 부여받은 지방자치단체라고 하는 공식적인 기관이 존재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 단체자치이고, 자, 제 아무리 훌륭한 기관이 있어도 지역의 주인인 지역 주민의 참여가 없다면 그것은 의미 없는 제도가 되겠죠. 자, 과거에는 중앙정부의 통제가 많았지만 오늘날 지방자치는 국가의 통제를 줄이고 자치권을 높이고 또 동시에 행정에 대한 주민의 참여를 극대화하는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죠. 이것을 주민자치라고 하고 이 둘은 상호 의존적이고 보완적인 관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자, 이러한 지방자치제는 권력의 수직적 분권으로 인해서 권력이 필요 이상으로 강해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지방분권 사상과 나라의 주인은 국민이고 그 국가의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라고 하는 민주주의 사상을 이념적 기초로 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 제도를 뜻받치는 근본적인 철학, 즉 가치와 윤리에 대해 살펴볼 텐데요. 자, 여기서 가치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 좋고 바람직한가라고 하는 것에 대한 인간의 생각 속에 존재하는 신념이자 믿음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반면에 윤리라고 하는 것은 그 가치를 바탕으로 무엇이 옳고 그른가를 행동으로 옮길 때 적용되는 규범적 판단 기준을 의미합니다. 자, 우리 사회복지사들은 현장에서 수많은 딜레마에 부딪힐 때마다 내가 지금 사회복지의 실천 가치 기준에 맞는 실천을 하였는가라고 하는 것을 끊임없이 판단해야 하고요. 이를 위해서 사회복지사에게는 윤리 강령이라고 하는 것이
존재합니다. 자, 지방자치제가 추구하는 가장 절대적인 가치는 단연코 민주주의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민주주의라고 하는 것은 뭐 다들 아시겠지만 국가의 주권이 국민에게 있고 국민을 위하여 정치를 행하는 제도나 이런 지향하는 사상을 의미한다라는 것은 아마도 잘 알고 계실 겁니다. 자, 이는 소수가 지배하고 있는 귀족제, 왕이 다스리는 군주제 혹은 독재 체제의 정면으로 대항하는 개념이죠. 자, 어원을 살펴볼까요? 자, 민주주의라고 하는 말은 그리스의 데모크라시아라고 하는 말에서 유래를 했는데요. 자, 국민을 뜻하는 데모, 그리고 지배를 뜻하는 크라토스라고 하는 말이 합쳐져서 만들어진 국민의 지배를 의미한다. 국민에 의한 지배를 의미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민주주의는 시대와 상황에 따라서 다양하게 해석되죠. 자, 고대 그리스 시대처럼 시민권을 가진 남자들이 직접 모여서 다수결로 결정하던 직접 민주주의 제도가 있었고요. 자, 영토가 넓어지고 인구가 많아진 현대에는 국민이 선출한 대표들이 권한을 대리하는 대의민주제가 보편적이죠. 자, 그리고 우리가 사회복지학을 전공하는 데 있어서 가장 주목해야 할 점은 불평등한 개인의 소유 재산을 평등하게 조정하고 또 사회적, 경제적 평등에 관심을 기울이는 사회적 민주주의, 다시 말해서 경제적 민주주의라고 하는 점을 기억하셔야 될 겁니다. 자, 민주주의가 지역사회에서 제대로 작동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모든 국민은 1인 1표의 보통 선거권으로 절대 권한을 행사해야 되고요. 2개 이상의 정당이 정책을 두고 서로 경쟁을 해야 합니다. 자, 이 밖에도 언론이나 출산, 결사의 자유 등 모든 민권이 국가로부터 보장받을 수 있게 되어야 하고요. 정부 시책의 궁극적인 목표는 국민의 복지 증진에 있어야 한다. 그리고 효율적 지도력과 책임 있는 비판이 동시에 보장되어야 하고 마지막으로는 어떠한 무력 행사 없이 평화적인 정권 교체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자, 이것이 바로 지역사회 복지가 싹틀 수 있는 건강한 토양이라는 거죠. 자, 앞서 살펴본 아름다운 민주주의 가치가 우리나라 역사 속에서 과연 순탄하게 뿌리를 내렸을까요? 자, 안타깝게도 우리나라의 지방자치제는 수많은 정치적 경랑 속에서 발전하고 또 중단되기도 하고 다시 부활하게 되는 세 번의 큰 굴곡을 겪으며 눈물겹게 진화해 왔습니다. 자, 첫 번째 시기는 바로 지방자치의 발전기라고 할 수가 있겠는데요. 대한민국 정부 수립 직후인 1949년에 놀랍게도 우리는 발빠르게 지방자치법을 제정하게 됩니다. 자, 법률 제32호로 제정된 이 법은 매우 훌륭한 취지를 이미 담고 있었습니다. 자, 내용을 살펴보시면 지방자치단체의 종류와 조직, 운영에 관한 사항을 명확히 규정하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기본적 관계를 정립했습니다. 자, 목적은 뚜렷했죠. 지방행정의 민주성과 능률성을 도모하고 수도권에 치우치지 않는 지방의 균형 발전을 기하며 궁극적으로는 대한민국의 민주적 발전을 이룩하겠다라는 것이죠. 자, 전쟁의 상흔과 극도의 빈곤 속에서도 풀뿌리 민주주의를 실현하려고 했던 선조들의 강렬한 의지를 엿볼 수 있는 대목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한국 전쟁이 한창이던 1952년에 선거를 통해서 지방의회가 구성되었고 또 56년에는 시장과 읍장, 면장을 대상으로 주민 직선제로 선출하는 등 지방자치의 시대가 열리게 된 것이죠. 자, 하지만 그 희망은 그리 오래 가지를 못했습니다.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우리나라 지방자치 역사상 가장 어둡고 뼈아픈 시기인 두 번째 단계는 바로 지방자치의 중단기가 바로 도래하죠. 자, 1961년 5.16이라고 하는 군사정변이 발발하면서 모든 것이 멈춰지게 되죠. 자, 정변 직후인 1961년 9월에 군사정부는 지방자치에 관한 임시조치법을 본격적으로 공포하고 이듬해 이 법을 시행해버립니다. 자, 이 임시조치법의 핵심은 단 하나였죠. 자, 1949년에 힘들게 만들어진 지방자치법의 효력을 완전히 정지시키는 것이었습니다. 자, 국가 주도의 강력하고 신속한 경제 개발을 위해서
모든 권력과 재원을 중앙으로 끌어모으는 극단적인 중앙 집권화를 강화한 것이죠. 자, 수십 년간 지역 주민들은 스스로 지역의 문제를 결정할 권리를 박탈당했고 단체장들은 중앙에서 일방적으로 임명되어 내려왔습니다. 자, 이 시기 지역사회복지는 국가 통제의 수단이거나 시혜적인 차원에 머물 수밖에 없었다는 거죠. 자, 긴 암흑기를 지나서 드디어 세 번째 시기 지방자치의 부활기가 밝아옵니다. 자, 공교롭게도 제5공화국부터 현재에 이르는 시기가 바로 이 지방자치의 부활기라고 할 수 있겠는데요. 자, 군부에 의한 정권 교체가 이루어졌음에도 불구하고 제5공화국 헌법에는 아주 작지만 의미 있는 문구가 삽입됩니다. 바로 지방의회의 구성 시기를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자립도를 감안하여 법률로 정한다라는 규정입니다. 자, 비록 당장 실시하겠다라고 하는 것은 아니었지만 지방자치에 대한 논의의 불씨를 되살릴 수 있는 충분한 가능성이 공식적으로 제시되었던 거죠. 자, 그리고 마침내 1987년 민주화 항쟁의 뜨거운 열기를 바탕으로 1988년 지방자치법이 전면적으로 개정되면서 법적인 차원에서의 지방자치제가 완벽하게 부활하게 됩니다. 물론 당시의 현실 정치는 녹록지 않았죠. 자, 정당 간의 이해관계가 얽혀서 계속해서 지방선거가 지연되는 등 숱한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자, 이러한 인고의 시간 끝에 1991년에 임시조치법 이후에 무려 30년 만에 역사적인 지방선거가 실시되어서 지역 주민의 소원으로 지방의회가 구성되게 되죠. 자, 그리고 나서 95년도에는 관선이 아니라 민선자치단체장을 직접 주민들이 선출함으로써 반쪽짜리가 아니라 온전한 지방자치 시대가 열리게 된 거죠. 자, 이후에 98년을 비롯해서 2002년, 2006년, 2010년을 거쳐서 오늘날에 이르기까지 정기적으로 지방선거가 실시되고 있고 우리 한국 사회 사회복지의 근간을 지역사회 중심으로 뒤바꾸어 놓은 거대한 혁명의 토대를 다져오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이렇게 피눈물 나게 쟁취한 지방자치제가 실제 우리 동네의 지역사회복지 현장을 어떻게 바꿔놓았을까요? 자, 지방자치제 실시의 가장 긍정적인 첫 번째 영향은 단연코 주민 참여의 활성화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제 주민들은 더 이상 수동적인 복지 수혜자가 아니라 스스로 지역 문제에 적극적인 관심을 가지고 참여하는 주체로 변모하게 되죠. 자, 두 번째, 각 지역의 특성에 맞는 맞춤형 지역복지 활성화입니다. 자, 하지만 우리는 지금 거대한 재앙적 위기 앞에 서 있죠. 바로 최악의 저출산과 초고령화 현상입니다. 자, 이로 인해서 급격한 인구 감소는 지역사회의 전통적인 모습을 완전히 붕괴시키고 있습니다. 자, 청년들은 떠나고 마을에는 노인들만 남아서 이웃 간의 상호 부조가 불가능해지는 사라지는 공동체가 전국 곳곳에서 목격되고 있습니다. 자, 따라서 이제는 중앙정부의 일률적인 국가적 차원의 정책만으로는 이 위기를 막을 수 없고요. 각 지방정부 차원의 사활을 근 지역 맞춤형 대응 방안 마련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시점입니다. 자, 이러한 위기감 속에서 공공부문의 사회복지 서비스 전달 체계는 생존을 위해서 그야말로 뼈를 깎는 변신을 거듭해 왔습니다. 자, 과거의 구조를 볼까요? 산재보험과 고용보험은 고용노동부 산하에 있는 근로복지공단으로 국민연금과 건강보험, 공공부조는 보건복지부 산하, 국민연금공단 등 여러 기관으로 뿔뿔이 흩어져 있습니다. 자, 중앙에서 지침을 시달하고 예산을 지원을 하면 광역 단위를 거쳐서 시군구를 지나 읍면동의 사회복지 전담 공무원에게 내려오는 복잡하고 수직적인 구조였죠. 자, 주민 입장에서는 이 부서 저 부서를 헤매야 하는 답답한 시스템이었습니다. 자, 이를 타파하기 위한 실험이 이제 공공 영역에서 시작이 되는데요. 이를 가리켜서 서비스 전달 체계의 변화다라고 말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1995년 보건복지사무소 시범 사업을 필두로 2004년 사회복지사무소 시범 사업 등 수많은 시행착오를 거쳤습니다. 자, 그리고 2006년 7월 이 모든 것을 통합하는
주민생활지원 서비스 체계로 대대적인 전달 체계 개편을 단행을 했고 2010년에 들어서는 정보통신기술 혁명이 일어나게 되죠. 자, 보건복지부의 모든 정보를 통합한 사회복지 통합관리망, 일명 행복이음이 개통되면서 시군구의 위기 가구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게 되었고 2012년 4월에는 시군구 단위로 통합 사례 관리를 전담하는 희망복지지원단이 전격 출범하게 됩니다. 자, 2013년에는 범부처 정보를 연계하는 사회보장 정보 시스템이 완전 개통됐죠. 자, 가장 눈부신 실질적인 혁신은 바로 여러분이 동네에서 매일 보는 읍면동 주민센터의 변화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2016년 3월부터 일선 현장의 복지 기능을 극대화하기 위해서 맞춤형 복지팀이 구성이 됩니다. 자, 단순히 주민등록 등본을 발급해 주던 기존의 읍면사무소와 동주민센터의 간판을 내리고 현행 기관 명칭을 행정복지센터로 대대적으로 전환을 하게 됩니다. 자, 이곳의 핵심 기능은 주민을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가가호호 방문하여 개인별로 맞춤형 통합 서비스를 제공하고 찾아가는 복지 서비스를 실천하며 흩어진 민간 자원을 촘촘히 연계하는 것입니다. 자, 2016년 33개 선도 지역을 시작으로 2018년에는 전국에 있는 모든 읍면동으로 이 제도가 확대되었습니다. 자, 나아가 2018년 11월 복지 패러다임을 뿌리째 바꾸는 폭탄 선언이 나오죠. 자, 바로 요양병원이나 시설에 갇히지 않고 평소 살던 집에서 노후를 보내게 하는 지역사회 통합돌봄 기본계획이라는 것입니다. 자, 2019년 6월부터 16개 시군구에서 선도 사업을 시작을 했고요. 현재 3단계 로드맵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 자, 1단계는 2018년부터 22년까지 핵심 인프라 확충 시기를 지나서 2단계인 2023년부터 2025년까지는 제공 기반 구축 단계에 있고 마침내 2026년에는 3단계 보편화 시대로 진입하게 됩니다. 자, 이것이 바로 지방자치가 낳은 지역복지의 위대한 변화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앞서 지방자치가 훌륭한 시스템이라고 칭찬을 했지만 현실에서는 동전의 양면처럼 심각한 부정적 양상도 함께 나타나죠. 자, 이 어두운 그림자를 우리는 사회복지사들은 어떻게 관리할 것인가가 매우 중요합니다. 자, 첫 번째 부작용은 한정된 국가 예산과 자원 배분을 둘러싼 극심한 갈등이 되겠습니다. 자, 두 번째는 부유한 지방자치단체가 가난한 자치단체 주민 간에 발생하는 일종의 사회적 형평성의 훼손이라고 할 수가 있겠는데요. 가령 서울의 강남에 사는 어르신과 지방 소도시에 사는 어르신이 받는 복지 혜택의 질이 달라지는 문제가 생긴다는 거죠. 자, 그리고 세 번째는 가장 골치 아픈 문제가 바로 지역 이기주의의 극대화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중증장애인 거주시설이나 정신재활시설이 우리 동네에 들어오면 집값이 떨어진다며 목숨 걸고 반대하는 님비 현상이 대표적인 현상이고요. 반대로 돈이 되거나 지역 발전에 도움이 되는 대형 복합병원이라든지 국립기관과 같은 혁신도시 같은 이런 기관이 들어온다 그러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유치하려고 하는 핀피 현상도 벌어지죠. 자, 그리고 최근에는 아무것도 우리 지역 근처에 짓지 말라라고 하는 극단적 형태의 바나나 신드롬까지 등장하면서 이 복지 인프라 구축을 사사건건 가로막고 있는 경우들이 종종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지방정부의 지역사회복지 정책은 도대체 어디로 나아가야 할까요? 자, 그 명확한 지향점을 개념적으로 정리를 해보면 자, 국가가 모든 국민에게 헌법적으로 보장하고 있는 최소한의 문화적인 생활 기준, 빈곤선 방어선을 가리켜서 이 내셔널 미니멈이라고 부르는데요. 자, 이를 지자체 단위로 적용을 해보면 예를 들어서 일본의 도쿄도라든지 지자체가 독자적으로 설정한 시민의 최저 생활 기준을 시빌 미니멈이라고 칭하고 있습니다. 자, 또한 일부 학자들은 더 작은 소규모 지역사회 단위의 기준을 리저널 미니멈이라고 부르기도 하고요. 자, 결론적으로 우리나라가 지역사회의 복지 수준을 한 차원 더 획기적으로 향상시켜 나가기 위해서는 국가의 획일적인 기준을 넘어서
각 지방정부 차원의 뼈를 깎는 노력을 통해서 도달해야 할 고유의 어떤 최저 기준, 다시 말해서 커뮤니티 미니멈이라고 하는 철학을 공고히 세워나가야 한다는 거죠. 자, 지방분권은 이 커뮤니티 미니멈을 달성하기 위한 강력한 무기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지방분권의 긍정적인 측면을 살펴보겠습니다. 자, 우선 중앙부처를 거치는 불필요한 결제 라인을 없애서 조직의 효율성을 대폭 높이고 주민들이 내 동네의 문제에 기꺼이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열어준다라고 하는 점이죠. 자, 또한 탁상 인정이 아니라 서비스를 필요로 하는 복지 대상자가 사는 바로 옆에서 이 행정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지역 주민에 대한 서비스에 대한 접근성이 완벽하게 보장된다는 점이죠. 자, 이 밖에도 지역의 언어와 문화를 깊이 이해하는 전문 인력을 적재적소에 배치함으로써 이 사업의 전문성을 극대화시킬 수도 있고요. 자, 관료 중심주의에서 벗어나서 지역 내 수많은 민간기관이라든지 종교단체라든지 자원봉사단체와 같은 다양한 비정부 기관을 파트너로 활용할 수도 있다는 거죠. 자, 정부의 독점 구도를 깨고 시민사회가 복지 공급자로 함께 나서는 이 거대한 흐름을 복지다원주의 관점이라고도 합니다. 자, 이것이 곧 지방분권의 가장 빛나는 성과가 아닐까 싶습니다. 조금 전에 언급한 복지다원주의를 실제로 작동하게 만드는 현대 행정의 핵심 엔진, 바로 로컬 거버넌스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로컬 거버넌스, 우리말로 번역을 하자면 지방협치라고 하는 개념인데요. 자, 이 개념은 1990년대 중반 이후에 행정학이라든지 정치학 분야를 강타하면서 새롭게 각광받고 있는 어떻게 보면 새로운 패러다임의 하나다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당연히 사회복지 분야에서도 지역사회복지를 성공시키기 위한 절대적인 조건으로 굉장히 많은 관심을 쏟고 있는데요. 자, 과거 정부 시절에는 공무원들이 결정을 하고 민간기관은 따르는 수직적인 위계 구조였지만 거버넌스 시대의 참여 주체는 다릅니다. 예산과 권한을 진 지방정부가 있고요. 현장을 뛰는 복지관과 같은 비영리 단체가 있고 자본과 경영 노하우를 가지고 있는 지방의 영리 기업까지 모두가 한 테이블에 앉는다는 거죠. 자, 이렇게 다양한 주체가 얽혀 있다 보니까 전통적인 수직적 위계뿐만 아니라 평등한 파트너십에 기반한 수평적 위계까지 모두 포괄하는 역동적인 네트워크 시스템이 만들어졌다라고 하는 거죠. 자, 이런 협치가 생명력을 얻으려면 반드시 두 가지의 거대한 분권화가 든든하게 뒷받침되어 있어야 합니다. 자, 하나는 사회복지 서비스를 기획하고 결정할 실질적인 책임과 권력을 지방정부로 넘기는 정치적인 분권화라고 하는 것이 필요하고요. 자, 또 하나는 그 권한을 책상머리 구호가 아니라 현실로 만들어줄 총알, 다시 말해서 충분한 재원을 지방정부의 책임성에 맞게끔 제공하는 재정적 분권화가 존재되어야 한다는 거죠. 자, 여기서 우리 사회복지 학도들이 뼈저리게 각성을 해야 할 대목이 나옵니다. 자, 지역사회복지의 미래적인 대안인 로컬 거버넌스에서 우리가 들러리가 되지 않고 주도권을 지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바로 지역사회복지 조직들의 무서운 정치 역량 강화에 답을 찾을 수가 있겠습니다. 자, 현장에서 봉사만 할 것이 아니라 사회복지 종사자들이 스스로 철저히 정치적으로 조직화하고 또 조례와 예산이 결정되는 지방의회라고 하는 제도권, 다시 말해서 정치의 장으로 맹렬히 침투를 해야 한다라고 하는 거죠. 물론 사회복지사의 기본 윤리는 정치적 중립성과 종교의 중립성과 같은 이런 의무를 가지고 있습니다. 자, 하지만 실제 통계를 보시면 소름이 돋을 정도로 우리의 세력이 점점 커지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자, 조금 오래된 일이긴 한데요. 지난 2006년 제4회 지방선거 당시에 사회복지사 출신의 출마자가 무려 488명이 출마를 했는데요. 그 중에서 214명이 당선되어져서 43.85%라고 하는 놀라운 당선율을 기록했습니다. 물론 2010년 선거에서는 당선율이 44%까지 올랐고요.
자, 2014년 선거에서는 441명이 출마해서 무려 400명이 당선되면서 90.7%라고 하는 전무후무한 당선율을 나타냈습니다. 자, 2018년 선거에서는 한 걸음 더 나아가서 한국사회복지사 협회 차원에서 아예 3대 의제와 10대 공약을 공식적으로 정치권에 요구하면서 정책 선거를 주도한 경험 또한 가지고 있습니다. 자, 전통적으로 사회복지 분야의 단점 아닌 단점이라고 할 수 있는 건 뭐냐면 좋은 게 좋은 거다라고 하면서 뭉쳐서 목소리를 내는 어떤 이익 집단화의 경향이 굉장히 낮다라고 하는 거죠. 자, 그러나 이제는 달라져야 된다라는 거죠. 자, 분산된 힘을 결집하고 그 철동 같은 네트워크를 구축해서 정치 세력화를 해야만 우리 지역사회 구성원들을 위한 제대로 된 복지 예산을 확보하고 진정한 로컬 거버넌스를 완성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자, 아무리 민주주의 가치가 훌륭하고 거버넌스 체계가 완벽하다라고 하더라도 실탄이라고 할 수 있는 돈, 다시 말해서 재원이 없으면 모든 것은 허상뿐인 것이죠. 자, 그래서 우리는 사회복지 현장의 명주를 쥐고 있는 사회복지 재정분권의 잔혹한 현실을 반드시 직시해야 합니다. 자, 재정적 측면에서의 지방분권화라고 한다 그러면 중앙정부가 움켜쥐고 있는 돈줄, 돈과 권한을 지방정부로 넘겨주는, 이양하여 지방의 자율성과 권한을 강화한다라고 하는 의미인데요. 자, 이러한 순권 의의는 명확합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지방정부의 예산 자율성을 획기적으로 강화해서 천편일률적인 정책에서 벗어나서 각각의 지역 특성에 맞는 정책을 수립하자는 거죠. 자, 사회복지 서비스 공급에 있어서 지자체의 책임을 높이고 전국 어디나 지역 간 균형 있는 발전을 도모하고요. 자, 예산 편성에 있어서 주민의 참여 기회를 대폭 확대하려는 이 원대한 꿈이 담겨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이 거대한 실험의 주요 과정을 되짚어 보면 지난 2003년에 사회복지 사업법이 개정되면서 지역사회복지 계획 수립이 의무화되었습니다. 물론 지금은 지역사회 보장계획으로 용어가 변경이 되었지만요. 자, 그리고 지역사회복지협의체, 현재의 지역사회보장협의체가 되겠습니다. 예, 이런 협의체가 도입되면서 법적 토대가 마련되었고요. 같은 해 참여정부 시절에는 대통령 자문 정부혁신지방분권위원회를 중심으로 해서 지방분권을 추진하기 위한 로드맵이 발표되고 국고보조사업 정비에 시동이 걸렸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2004년 국고보조금 정비 방안이 확정되었고요. 마침내 운명의 2005년 폭탄 선언과도 같은 대대적인 국고보조 사업의 지방 이양이 단행됩니다. 자, 이때 무려 67개 국고보조 사업이 한꺼번에 지방으로 넘어왔는데요. 자, 전체 이양 예산 9,581억 원 가운데 보건복지 분야가 차지하는 비중이 5,959억 원으로 무려 62%에 달했다라고 하는 거죠. 자, 노인이나 장애인, 아동복지시설 운영비에서부터 지역사회복지관의 예산이나 심지어 사회복지 전담 공무원의 인건비까지 모조리 지방의 책임으로 떠넘겨진 거라는 거죠. 자, 물론 사회복지 정책의 일차적인 책임은 국가에게 있다라고 하는 명목 아래 담배 소비세 등을 재원으로 하는 분권교부세라고 하는 것을 만들어냅니다. 그래서 지방교부세법을 개정을 통해서 이런 분권교부세를 신설을 해서 지방자치단체를 달랬죠. 자, 이런 분권교부세는 당초에는 2009년까지만 5년 동안 한시적으로 운영하고 폐지를 하려고 했는데 사실 지방재정이 그렇게 녹록지가 않거든요. 자, 이런 지방재정이 무너질 것을 우려해서 5년 더 연장을 했고 결국에는 2015년 이후에 와서야 일반 교부세 속으로 분권교부세는 통합되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여기서부터 끔찍한 문제점들이 이제 발생을 하게 되는데요. 자, 복지에 대한 국가의 책임이 지방으로 떠넘겨지면서 중앙정부의 책임성이 굉장히 약화됐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복지보다 토목공사를 좋아하는 단체장을 만나게 되면 언제든지 복지, 특히 사회복지 예산 축소 가능성이 늘 존재해 왔다는 거죠. 자, 가장 참혹한 결과는 지역 간의 복지 수준에 극심한 불균형이 나타나고 있다라고 하는 건데요. 자, 우리 대학이 위치하고 있는 이곳 전남의 현실을 보여주는 최신 자료를 가져왔습니다. 자, 2024년 12월 행정안전부가 발표한 지방재정분석 종합보고서를 보시면요. 자, 전남의 재정 자립도는 17개 광역지자체 중에서
전국 꼴찌인 약 24.4%에 불과합니다. 자, 이 안에서 시군별 편차는 더욱 절망적인데요. 자, 전남 지역 기초지자체 평균 재정 자립도는 12.04%로 나타났고요. 자, 국가산업단지가 위치하고 있는 여수시가 25.87%로 1위를, 그리고 광양시가 22.93%, 그 다음 순위로 순천시가 19.61%로 간신히 버티고 있습니다. 자, 반면에 군 단위 지역을 살펴보면 한평군이 7.16%, 고흥군이 7.1%로 최하위권에 머물고 있습니다. 자, 이것이 의미하는 바가 뭘까요? 자, 재정 자립도가 낮다는 것은 자체적으로 거둬들이는 지방세 등 수입원이 턱없이 부족해서 모든 것을 중앙정부의 지원금에 목을 메고 의존해야 한다라고 하는 뜻이죠. 자, 인구는 줄고 고령화가 되기 때문에 기업 활동이 줄어들어서 세금을 걷기는 더 어려워진다는 거죠. 자, 그런데 가난한 노인 인구가 많으니까 인구 대비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등 사회보장급여 지출 비율은 전국 최고 수준이고, 이들을 먹여 살리기 위해서 매칭해야 할 복지사업, 지방비 부담액은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서 지자체의 금고를 텅텅 비게 만드는 악순환에 빠지게 된다는 거죠. 자, 우리는 이런 상황을 어떻게 타개할 수 있을까요? 과제는 분명합니다. 자, 첫째, 쌈짓돈처럼 쓰이는 예산을 감시하기 위해서 정책의 추진 과정에서부터 지역 주민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압도적으로 늘려나가야 된다는 거죠. 자, 그 다음으로 사회복지 예산을 근본적으로 확대해야 하고, 핑계대지 말고 1차적인 책임자인 중앙정부에게 그 책임을 물어서 다시 재원을 내려보낼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거죠. 자, 국가의 역할도 분명히 있다라고 하는 거. 마지막으로 지방자치단체 스스로도 뼈를 깎는 혁신을 통해서 한정된 예산을 똑똑하게 쓸 수 있는 복지사업 수행 능력을 철저하게 제고시켜 나가야 되겠죠. 자, 여러분, 오늘 강의를 통해서 지방자치라고 하는 이 껍데기 속에 사회복지라고 하는 알맹이가 어떻게 채워지고 찢겨가면서 성장해 왔는지 아마 확인하셨으리라고 봅니다. 자, 이 무거운 현실을 회피하지 말고, 자, 현장을 바꾸는 건강한 사회복지사로 성장해 나가시길 바라겠습니다. 지역사회복지론 제4주차 수업은 지방자치의 개념과 본질, 가치와 윤리에 대해 살펴보았습니다. 또한 한국지방자치제의 발전 과정을 발전기, 중단기, 부활기로 구분하여 살펴보았고, 지방자치제 실시와 지역사회복지의 변화를 공공영역의 사회복지 서비스 전달 체계의 변화를 중심으로 살펴보았습니다. 마지막으로 지방자치제의 사회복지적 성격을 긍정적, 부정적 측면으로 나누어 살펴보았고, 지역사회복지의 미래적 대안으로서 로컬 거버넌스와 사회복지 재정분권에 대해 살펴보았습니다. 다음 주 수업 안내드립니다. 지역사회복지론 제5주차에는 지역사회 자원 개발을 위한 자원구축 활동으로 진행됩니다. 모둠을 구성하여 지역사회복지기관이나 시설 등의 현황을 분석하고 이를 바탕으로 지역사회 자원 데이터베이스를 만들어 보려고 합니다. 그런 다음 지역사회 자원 목록을 지역사회 지도에 옮겨 그려보는 활동으로 진행하려고 합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